여기 서명해요. 언성을 높이게 하지 말아요. 하나, 이 집을 준호에게 명의 이전해서 우리 고씨 가문의 명예를 세우고 결혼하게 하든가. 둘,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당장 내 집에서 꺼리든가. 우리 집은 당신처럼 이기적이고 좁쌀 같은 며느리,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아! 두꺼운 서류 처리 고급 마호가니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져지며 조용했던 저녁 식사 공간에 날카로운 파열음을 만들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마치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이 날카로웠다. 그녀 옆에는 28살이지만 아직도 철없는 도련님 티를 벗지 못한 준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입꼬리는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땅문서 서류철에 대한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내 남편, 지난 5년간 내가 남편이라 불러왔던 민호는 그저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한심하고 비겁한 모습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작은 찰칵 소리가 이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내가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이 집, 벽돌 하나하나, 커튼,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이 식탁 세트까지. 이 모든 것은 나의 땀과 눈물이며 내가 시집 올 때 부모님이 평생 아껴 모아주신 혼수였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대놓고 대낮의 강도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물었다. 그 차분함에 나 자신도 놀랐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을 준호에게 명의 이전하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박 여사는 상을 쾅 내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아직도 이유를 묻겠다고? 준호가 곧 결혼한다. 그 집 딸은 고급 목재를 유통하는 대기업 집안 딸이야. 재산이 차고 넘친다. 사돈댁에서 신랑 집은 번듯해야 한다. 최소한 대로변에 위치한 고급 빌라는 되어야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요구했어. 네가 맏형 부부이고 맏며느리잖아. 이 집이 이렇게 넓은데 당신들 둘이 다 쓰기는 너무 크지 않니? 이 집을 명의 이전해서 준호 결혼 선물로 줘. 그래야 사돈댁 앞에서 체면이 서지. 나중에 준호가 성공하면 다 보답할 거야. 설마 당신은 시동생이 장가 못 가고 이곳이 가문이 천하의 망신을 당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니? 나는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 씨는 대학 졸업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변변찮은 직장 생활하며 아침 커피값도 어머니나 형수에게 손 벌려 받아가죠. 그런데 이제 결혼한다고 형수의 재산을 훔쳐서 거칠에 쓰겠다고요? 어머니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세요? 입 다물지 못해. 준호가 벌떡 일어나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공자병 걸린 태도는 사라지고 응석바지 특유의 사나움이 드러났다. 누나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마. 누나 집이지만 형수 집은 곧 형의 집이고 이 집안의 재산이야. 형수로 왔으면 재산도 당연히 시댁에 귀속돼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따르지 않는 건 불효야. 민호 형, 형수 단속 좀 잘해. 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으려고 하잖아. 나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미한 희망이 아련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호 씨, 당신도 한마디 해봐요. 이 집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집이라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머니와 준호 씨가 나를 이렇게 압박하도록 그냥 둘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내 시선을 애써 피했다. 그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내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은혜야, 준호는 내 친동생이잖아. 사람이 평생 결혼 한 번 하는데 그냥 명의 이전해줘.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면 태산도 옮긴다고 했잖아. 나중에 우리 다시 돈 벌어서 다른 집 사면 되지. 어머니 화나게 하지 마. 지금 혈압 오르셨어. 다시 돈 벌어서 다른 집 사면 된다고요?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하며 가슴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지난 5년간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박봉을 받았다. 집에 오면 다리 꼬고 앉아 TV나 볼 뿐이었다. 집의 모든 크고 작은 지출, 전기세, 수도세부터 시어머니 약값, 시동생 용돈까지 모두 내가 개인 사업을 해서 벌어온 돈으로 처리했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돈 벌자고 말하는가? 결국 그의 눈에 내 노력은 푼돈에 불과했고 그의 자존심은 그보다 더 값싼 것이었다. 박 여사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드는 것을 보자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다.
그녀는 턱을 쳐들고 집 명의 이전 서류와 이혼 서류를 내 쪽으로 밀어붙였다. 봤지? 당신 남편도 동의했어. 당장 서명해. 오늘 이 집을 명의 이전하지 않으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이 집을 나가면 당신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될 뿐이야. 누가 당신 같은 여자를 데려가겠어. 그때 가서 이 집 안고 평생 외롭게 살게 될지 두고 보자고. 식당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벽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오래전에 임종한 결혼 생활의 시간을 세는 듯했다. 나는 눈앞에 새 얼굴을 보았다. 탐욕스럽고 독단적인 시어머니, 염치 없는 시동생, 그리고 나약하고 배신적인 남편. 그들은 내가 굴복할 것이라 확신하며 승리감에 젖어 나를 노려보았다. 그들은 내가 민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라는 오명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그저 참고 견디는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다. 내 눈물은 이미 3개월 전에 말라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민호의 서명이 이미 깔끔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이미 서명을 해놓았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서로 의논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음모를 꾸며왔다는 증거였다. 좋아요.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토록 냉정하게 나오신다면 저도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나는 핸드백에서 만년필을 꺼내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단호하게 서명했다. 내 필체는 강했고 떨림이 전혀 없었다. 박 여사와 준호는 서로를 보며 비웃었다. 박 여사는 내가 그저 협박하는 것이거나 이혼하더라도 집은 남겨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서 서명을 확인한 후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꽤 괜찮네. 그래도 조금은 자존심이 남아있었군. 이제 남은 명이 이전 서류에 서명하고 옷까지 챙겨서 당장 여기서 사라져. 기억해. 찢어진 옷들만 가져갈 수 있어. 이 집의 가구와 물품은 모두 준호가 결혼한 데 쓸 거야. 나는 만년필 뚜껑을 닫았다. 딸깍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던진 사람의 미소였다. 어머니, 제 뜻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는 건 저와 민호 씨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간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죠. 그리고 이 명의 이전 서류 말씀이신데요. 나는 그들이 미리 작성해둔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집어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그것을 반으로 다시 네 조각으로 찢었다. 종이 조각들은 그들의 탐욕에 대한 새하얀 조이처럼 바닥에 흩날렸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준호가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준호를 똑바로 쏘아보며 대답했다. 이것이 아무 가치 없는 휴지 조각이라서 찢은 거예요. 모두들 내가 명예 이전하기를 바랐다고요. 죄송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니 무슨 뜻이야? 민호가 낯빛이 창백해진 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나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연민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뱉어냈다. 이 집 제가 이미 팔았거든요. 뭐라고? 세 사람이 동시에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났고 의자는 뒤로 쿵 하고 넘어졌다. 거짓말 마. 네가 언제 팔아? 등기부 등본은 아직 금고 안에 있잖아. 내가 봤단 말이야. 그건 그냥 장식용으로 복사해둔 가짜 등기부 등본이에요, 어머니. 나는 차갑게 웃었다. 진짜 등기부 등본은 한 달 전에 이미 새 주인에게 명의 이전했어요. 집을 판 돈 30억 원은 이미 제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왔고 어머니나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해외은행으로 이체했어요. 새 주인은 아주 관대한 분들이라 제가 짐 정리할 시간을 한 달 동안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한은 정확히 내일 아침 8시예요. 박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다들 놀라셨나요? 나는 계속했다.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셨나요? 3개월 전 내가 우연히 어머니와 준호 씨가 내 방에서 나를 쫓아내고 이 집을 가로챌 계획을 짜는 것을 엿듣지 않았다면 모를까. 나는 이미 깨달았어요. 나는 몰래 집을 팔았고 재산을 옮겼고 오늘 이 순간을 준비했어요.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당신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본색을 드러내는 이 순간을요. 누나, 우리를 속인 거야.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화면이 환하게 빛났다. 멈춰요. 이 집안의 카메라는 아직 작동 중이고 나는 이것을 개인 클라우드에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있어요. 나에게 손이라도 댔다가는 내일 폭행죄로 감옥에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예비 장모님, 대기업 가족도 당신 같은 사위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겠죠. 준호는 멈칫했다. 그의 주먹은 허공에 멈춰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새파래졌지만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그는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신데렐라 꿈이 물거품이 될 것을 알았다. 나는 박 여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이미 의자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그러셨죠. 이 집은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좋아요. 이제 이 집은 내 것도 아니고 당신들 것도 아니에요. 내일 아침 새 주인이 집을 찾으러 올 거예요. 그분들은 사업가라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나는 모두들 오늘 밤 안에 짐을 싸는데 힘을 아끼라고 충고하고 싶네요. 안 그러면 내일 길바닥에 쫓겨나면 너무 창피할 테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다. 내 마음속에는 후련함과 아픔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다. 깨진 가족에 대한 아픔, 하지만 내 삶의 피를 빨아먹던 종양을 스스로 잘라냈다는 후련함이었다. 은혜야, 멈춰. 이럴 순 없어. 민호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집을 팔면은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살아?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준호는 곧 결혼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았다. 잔인하다고요? 민호 씨, 어머니가 나를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쫓으려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 동생이 내 집을 강탈하려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은 침묵했고 공범이었어요. 당신의 침묵이 바로 이 부부의 정을 죽인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어요. 당신 가족이 어디서 살지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순간부터 고씨 가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뒤에는 박 여사의 애통한 울부짖음, 준호의 욕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민호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오늘 밤은 길고 긴 밤이 되겠지만 나에게는 어둠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나는 이 문을 나설 것이다.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승리자로서. 하지만 나는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손에 있는 30억 원은 단지 시작일 뿐 가장 달콤한 복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채널 소개 및 교육적 메시지. 이 이야기는 허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AI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독립의 가치와 삶의 인과응보 법칙에 대해 강렬한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꺼운 나무 문이 닫혔지만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차가운 기운이 내 마음까지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차가운 나무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내가 꽃병 하나, 벽에 걸린 그림 하나까지 정성껏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했던 이 침실은 이제 낯설고 이상할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쳤다. 5년 전의 기억이 슬로모션 영화처럼 고통스러울 정도로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혼식 날 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으며 환하게 웃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소박한 우리 부모님은 내 혼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고향의 땅을 팔아 이 대로변의 빌라를 사주셨다. 나는 아직도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 민호의 손을 꽉 잡고 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은혜 하나뿐이다. 은혜는 우리의 금쪽 같은 딸이다. 이제 이 집과 함께 은혜를 자네에게 맡긴다 부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는 자네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지 않아 그저 은혜를 사랑하고 보호해줘.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줘. 그날 민호는 조상님과 하객들 앞에서 평생 나를 사랑하고 물질은 덧없는 것이며 부부의 정이 영원하다고 맹세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하여 나는 맹목적이고 어리석게 믿었다.
나는 그 다정한 겉모습 뒤에 비겁한 영혼이 숨어 있고 시댁의 따뜻한 환영 뒤에는 소름 끼치는 현실적인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호는 국영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박봉을 받았다. 일은 한가했고 아침에 차 끌고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했다. 그는 본성적으로 안주하려 했고 진취성이 부족했으며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과잉 보호를 받아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움츠러들었다. 반면에 나는 일찍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의류 매장을 열었고 나중에는 부동산으로까지 발을 넓혔다. 내 수입은 남편의 10배, 심지어 20배에 달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비용, 전기세, 수도세, 경조사비, 시어머니 약값, 시동생 학비와 차량 유지비까지 모두 내 손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나의 선의는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노련한 장사꾼 유형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만만하고 돈이 많다는 것을 일찍이 알아채고 나의 재산을 갉아먹는 작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교묘한 암시 정도였다. 은혜야, 세탁기가 너무 낡아서 세탁할 때마다 시끄러워서 엄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아니면 준호가 낡은 차를 타고 멀리 출퇴근하는데 불쌍하다. 네가 동생 좀 지원해줄 수 없겠니? 나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새 세탁기를 샀고 준호에게 새 스쿠터를 사주었지만 인간의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른 법이었다. 응석바지로 자라 버릇이 없어진 시동생 준호는 28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형수에게 기생하며 살았다. 그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월급은 자신을 부양하기에 부족했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 그는 형수를 살아있는 ATM 기계처럼 여겼다. 돈이 떨어지면 어머니에게 속삭였고 박 여사는 가족의 맏며느리의 책임이라는 핑계를 대며 나에게 돈을 짜내도록 압박했다. 한 번은 준호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5천만 원을 물어줘야 했다. 민호는 수중에 단돈 한 푼도 없어 그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만 쳐다볼 뿐이었다. 박 여사는 통곡하며 펄펄 뛰었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돈을 내서 조용히 해결한 사람은 나였다. 하지만 그 사건 후 나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 듣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을 나의 의무로 여겼다. 심지어 나는 준호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은 적도 있다. 걱정 마, 우리 형수 바보야. 몇 마디 달콤한 말 해주면 돈 다 빼낼 수 있어. 이 집은 나의 가장 큰 재산이자 나의 마음이 담긴 곳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눈엣 가시가 되었다. 그들은 집 명의가 나에게만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그들은 이 집에서 아들들의 입지가 약해진다고 느꼈다. 잠재된 질투는 증오로 바뀌었고 준호가 예비 신부를 데려오면서 그 절정에 달했다. 그 여자라는 목재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고 집안 배경이 엄청났다. 체면을 세우기 위해 박 여사는 이 집을 뻔뻔하게 가로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바닥에 웅크리고 누웠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이 아팠다. 나의 비극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나의 굴종과 인내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탐욕을 키워왔고 이제 그들은 나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오늘 밤 나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함이다. 그들은 이 무한한 탐욕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깨웠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자로 변모한 나를 말이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 그것은 영화에서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 아니라 화창한 오후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먹물보다 더 검은 날이었다. 정확히 3개월 전 나는 거래처와의 파티 후 음식에 체해 속이 메스꺼웠다. 어지러움 때문에 일찍 퇴근하여 쉬려고 집에 왔다. 오후 2시에 집에 도착했다. 평소 같으면 민호는 직장에, 준호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 형제의 신발이 현관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어떤 직감이 나에게 침묵하라고 속삭였다. 나는 맨발로 나무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았다. 박 여사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속삭이는 듯 하지만 흥분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와 나는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 목재 대기업 딸 란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긴 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따로 살아야 하고 번듯한 주택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 애를 낡은 월세방이나 시골의 허름한 집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바심과 요구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여사가 혀를 찼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산적이었다. 걱정 마. 엄마가 이미 다 계획했어. 이 집은 은혜 명의로 되어 있지.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사람으로는 쉬워. 제가 민호랑 5년이나 살았는데 배가 홀쭉하잖아. 아직 애 한 명 못 낳았어. 이게 바로 가장 좋은 핑계. 제 아킬레스건이야. 나는 숨을 멈추고 벽에 바싹 붙어 섰다.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그들은 지금 내 인생을 놓고 모의하고 있었다. 엄마가 압박할 거야. 박 여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점쟁이에게 다녀왔다고 할 거야. 점쟁이가 이 집에 풍수가 안 좋아서 악기가 껴서 아이가 생기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할 거야. 유일한 해결책은 집 주인을 바꾸는 건데 그게 바로 네가 되어야 한다고. 준호. 쟤는 순진하고 미신을 믿는 데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갈망하니까 분명 흔들릴 거야. 만약에 제가 거부하면요. 엄마? 은혜 누나도 만만치 않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내 남편. 한 침대에서 자는 남편이 이 비열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변호하기는커녕 계획이 실패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거부하면 이혼해야지. 박 여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침대 위에 주먹을 내려치는 소리가 선명했다. 쟤를 버린다고 협박해봐. 간담이 서늘할 거야. 한번 이혼한 데다 열매 없는 나무라는 소문까지 나면 누가 데려가겠어. 제가 너에게 매달릴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이제 다른 길을 생각해둬. 은혜가 돈은 잘 벌지만 건조하고 아이 낳기가 힘들잖아. 준호에게 진명이 이전만 성공하게 달래줘. 그럼 임무 완료야. 그때 가서 재산이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 네가 언제든 쟤를 차버릴 수 있어. 나도 네 옛 여자친구 세라를 눈여겨봤단다. 걔가 방금 이혼했는데 아이도 잘 낳고. 엄마 말이 맞아요, 민호 형. 준호가 합세하며 껄껄 웃었다. 형은 좀 진심으로 연기해야 할 거예요. 내가 란이랑 결혼해서 장인어른에게서 사업 자금 받으면 그때 우리 형제끼리 마음껏 누리자고요. 그 구두쇠 형수 당장 쫓아내버려. 난 그 얼굴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고. 나는 문 밖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젖었다. 음식에 체해서 생겼던 구토 증세는 사라지고 대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역겨움만이 남았다. 결국 그들의 눈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장기판의 말, 돈 찍어내는 기계, 그리고 가치를 다 빨린 후 제거되어야 할 방해물일 뿐이었다. 5년간의 부부의 정, 나의 효심, 관용,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고 내 행복을 강탈한 후 나를 헌 물건처럼 버리려 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비열한 그들의 얼굴을 핥히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남아있는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내가 지금 소동을 피우면 그들은 모두 오리발을 내밀고 가식으로 둘러댈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나는 손해를 볼 것이다. 나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새 늙은 늑대에 맞서 나 홀로 싸워야 했다.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재산을 처분하고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줄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집을 나와 골목 초이백 카페에서 2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2시간 동안 내 안에 착한 아내는 죽었다. 내가 집에 돌아와 피곤한 척 부엌으로 들어서자 민호는 달려와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다. 박 여사는 걱정하는 척하며 오렌지 주스를 타주었다. 그들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아. 당신들이 연기를 원한다면 나도 함께 연기해주지. 하지만 이 연극의 결말은 내가 다시 쓸 거야. 그것이 바로 나의 마지막 보루인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30억 원짜리 집을 밤낮으로 감시하는 세 사람의 코앞에서 비밀리에 판다는 것이 쉬웠을까? 이 놀라운 사기극을 실행하기 위해 나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까? 30억 원짜리 집을 파는 거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때는 더욱 그랬다. 작은 실수 하나, 흩어진 광고 전단지 한 장, 엿듣게 된 전화통화, 한 번만으로도 나의 계획은 무너질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나를 막으려 할 것이고 심지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등기부 등본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3일간 지방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행동의 자유를 얻었다. 실제로는 시내 근처 호텔을 빌려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 수아에게 연락했다. 수아는 현재 고급 부동산 중개업계의 거물이었다. 수아는 입이 무겁고 일 처리가 깔끔했으며 무엇보다 바람 피우고 배신하는 행위를 혐오하는 성격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수아는 격분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저런 개만도 못한 놈들. 은혜야, 걱정 마. 이거는 내가 처리할게. 빠르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살 사람을 찾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거지. 정확히 일주일 후 수아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다. 독일 교포인 최 부부 최민호, 최하은가 귀국하여 장기 투자용 빌라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적이고 깔끔한 성격이며 복잡한 것을 싫어했다. 나는 그들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최 부부는 품이 있어 보였지만 아주 친근했다. 나는 남편 가족의 비열한 행위는 체면상 자세히 말하지 않고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 법원에 가기 전에 사유재산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별히 3개월 동안 집을 임대하여 시댁의 눈을 피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최 씨는 잠시 놀라는 기색이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해합니다. 현대 여성은 스스로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염려 마세요. 저희는 당장 입주할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3개월 임대는 문제 없습니다. 단 집을 잘 관리해 주시고 약속된 날짜에 인수인계만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그 후 며칠은 숨 막히는 시간이었다. 나는 민호에게는 고객을 만나러 간다, 스파에 간다 등의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근무 시간에 몰래 집에 가서 최 부부에게 집을 보여주거나 부랴부랴 법무사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매번 집에 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준호나 박 여사가 예고 없이 나타날까 두려웠다. 이 집은 결혼 전에 나에게 증여된 개인 재산이었기에 명의 이전 절차에 민호의 서명이 필요 없었다.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다. 양도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내 손은 떨렸다. 이 집에는 부모님의 수많은 추억과 내가 꿈꿨던 행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을 지키는 것은 재앙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다. 내 휴대전화의 계좌 잔액이 30억 원이 증가했다는 알림 문자가 도착한 그 순간 나는 거실에서 박 여사를 위해 과일을 깎고 있었다. 띵동 소리가 울리자 박 여사는 곁눈질로 나를 흘겨보았다. 누가 문자했니? 하찮은 직원들이 괴롭히나 보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흥분과 긴장으로 떨리는 몸을 억누르며 네, 어머니. 부동산 광고 문자예요. 요즘 사기가 많아요. 내 마음속으로 나는 기쁨에 소리쳤다. 맞아요, 어머니. 사기가 많죠. 그리고 방금 저는 어머니의 코앞에서 가장 완벽한 사기극을 성공시켰어요. 30억 원은 즉시 해외은행의 온라인 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곳은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며 그들 가족 중 누구도 조회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곳이었다. 연극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 친구에게 부탁하여 진짜와 똑같은 색상, 문양, 붉은 도장이 찍힌 가짜 등기부 등본을 인쇄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호 앞에서 일부러 금고를 열고 서류를 확인하는 척하며 가짜 등기부 등본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보관했다. 민호는 그것을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냈다. 그는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휴지 조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또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래요.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어머니. 이웃집은 수억 원 손해보고 팔려 해도 아무도 안 산대요. 나의 목적은 그들이 재산 가치 하락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준호에게 명의 이전을 서두르도록 부추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덫에 걸려 나를 압박하는 계획을 오늘 밤으로 앞당겼던 것이다. 하지만 이 탈출 작전을 조용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비밀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것은 최근 민호의 잦은 출장과 관련된 비밀이었다. 그의 비열함이 단순히 집을 훔치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참고 인내하는 껍데기 속에서 살았던 몇 달 동안 나의 육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다. 나는 민호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원래 게으르고 멀리 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마다 출장을 자원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고
화면은 항상 뒤집혀 있었으며 비밀번호는 계속 바뀌었다. 어떤 날 밤에는 내 옆에 누워서도 문자를 톡톡 치며 혼자 빙긋이 웃었다. 내가 묻자 그는 화들짝 놀라 휴대전화를 끄며 짜증을 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상사랑 새 프로젝트 이야기하고 있어. 새벽 1시에 하트 이모티콘이 펄럭이는 새 프로젝트라니? 30억 원이 생긴 나는 사설 흥신소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싶었고 법원에 갔을 때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 그리고 단 5일 만에 흥신소에서 보내온 서류철은 내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박 여사가 비밀리에 언급했던 그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 세라였다. 세라는 방금 남편과 이혼하고 3살짜리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했다. 민호는 나와 함께 가면 비싸다고 불평했던 고급 식당에서 세라 모녀를 데리고 밥을 먹었다. 그는 힘들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던 날들에 5성급 리조트로 그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사진 속 민호는 세라의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랑이 넘치는 눈빛,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었던 지난 5년간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분노하게 만들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그가 다른 여자와 잔다는 사실이 아니라 돈 문제였다. 흥신소는 그들이 어떻게든 입수한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을 나에게 제공했다. 민호는 내가 가족 지출을 위해 주었던 보조카드의 돈을 몰래 빼돌려 세라에게 이체했다. 그는 세라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금을 사주고 세라 딸의 국제학교 학비를 내주었는데 그 총액이 수억 원에 달했다. 그것은 나의 땀과 눈물로 번 돈이었다. 나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고 2년 된 옷도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아꼈는데 그는 그 돈을 다른 남자의 아내를 부양하고 다른 남자의 딸을 키우는 데 쓰고 있었다. 심지어 흥신소가 카페에 설치한 도청 장치에서 녹음된 대화에서 민호는 세라에게 소름 끼치는 말을 했다.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은혜가 곧 준호에게 집 명의 이전할 거야. 일이 다 끝나면 내가 핑계를 만들어서 이혼할 거야. 그때 가서 다른 재산도 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고 우리 당당하게 합쳐서 살자. 우리 엄마도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해. 아들 낳아주면 당장 널 며느리로 들이고 애 못 낳는 저 암탉 같은 년은 쫓아내 버리겠다고 했어. 나는 녹음된 대화를 들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어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 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둘째 아들에게 집을 뺏어주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내쫓고 맏아들의 정부를 며느리로 들이려 했던 것이다. 이 가족 전체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물이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를 산채로 잡아먹기 위해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공모하고 있었다. 나는 호텔방에서 한바탕 울었다. 나의 어리석음, 잘못된 곳에 둔 맹목적인 사랑을 슬퍼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눈물을 닦아내자 내 안에는 증오와 복수심만이 남았다. 나는 모든 증거 외도 사진, 녹음 파일, 이체 내역, 사본을 모았다. 그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치명타라는 이름의 서류철에 담았다. 나는 그것을 핸드백에 넣고 항상 가지고 다녔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오늘 밤이었다. 민호가 집을 잃은 충격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이 선물을 하나 더 안겨줄 것이다. 그가 굴욕의 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그는 옛 애인과 행복한 가정을 원했다고, 내 돈으로 새 보금자리를 짓고 싶다고. 어림없다. 이 사진들을 보면 민호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항상 도덕을 설파하던 시어머니 박 여사는 벌거벗은 진실 앞에 어떻게 맞설까? 현 시점으로 돌아와 내가 계단을 올라가자 뒤에 남겨진 세 사람은 극도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1층의 공기는 압축되었다가 폭발했다. 박 여사의 비통한 울부짖음이 위층으로 울려 퍼졌다. 마치 밤에 우는 올빼미 소리처럼 처절했다. 하늘이시여, 이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나를 속였어. 내 집을 팔았어. 조상님들, 내가 어쩌자고 저런 도둑년 같은 며느리를 맞았을까요? 그녀는 마치 자기가 땀과 눈물로 돈을 벌어 이 집을 샀던 사람인 것처럼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그녀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다. 준호는 욕설을 퍼붓고 되는 대로 물건을 걷어찼다. 물건들이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방문이 발로 차여 열렸다. 민호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분노와 술 냄새가 났다. 은혜, 거기서 제대로 말해. 네가 집을 판 게 사실이야. 장난이야. 돈은 어디 있어? 30억 원을 어디에 숨겼어? 당장 나에게 내놔. 나는 태연하게 마지막 옷가지를 여행 가방에 접어넣고 있었다. 나는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돈이에요. 내가 내 집을 팔았는데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요구해요? 당신은 내 아내야. 민호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달려들어 내 가방을 빼앗으려 했고 목의 힘줄이 굵게 솟아올랐다. 결혼 중의 재산은 공동재산이야. 당신이 내 서명 없이 몰래 팔았으면 법 위반이야. 내가 당신을 고소하고 감옥에 쳐넣을 거야.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비꼬는 듯한 웃음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핸드백으로 다가갔다. 두 번째 서류철을 꺼냈다. 그의 어두운 비밀이 담긴 서류철이었다. 나를 고소하겠다고? 좋아요. 하지만 고소하기 전에 이것이 뭔지 좀 봐요. 나는 민호의 얼굴에 서류철을 세게 던졌다. 종이들은 흩날렸고 그의 정부와 찍은 애정어린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깨진 사랑에 시든 꽃잎처럼 사방에 흩어졌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는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그가 리조트 수영장에서 세라와 열렬히 키스하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파란색 그리고 핏기 없는 흰색으로 변했다. 자세히 봐요. 나는 느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었다. 이것은 당신의 외도 증거예요. 당신은 내가 준 돈으로 첩을 부양하고 그녀의 사생아에게 선물을 사주었죠. 당신은 내 집을 훔쳐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계획이었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요?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줄 알았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은행 이체 내역 사본을 그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댔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가족 돈을 횡령한 증거예요. 이 증거들이 있으면 법원에 가도 당신은 내 재산에서 단 한 푼도 나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 및 가족제도 위반, 부양 의무 위반으로 내가 당신을 역고소할 수도 있어요. 고소하고 싶어요? 내가 끝까지 상대해 줄게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더듬거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당신이 나를 미행했어? 은혜, 나는 그냥 한눈 판 것뿐이야. 남자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오해하지 마. 나는 당신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한눈 판 거지만 나랑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죠. 한눈 판 거지만 어머니도 알고 열렬히 지지했고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빛은 역겨움으로 가득했다. 민호 씨, 당신은 정말 한심해요. 당신은 남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탐욕스럽고 어리석고 배신적이에요. 당장 내 방에서 나가요. 경비원 불러서 당신 목을 끌고 내려가게 하기 전에 바로 그때 준호도 씩씩거리며 올라와 형을 돕고 나를 때리려 했지만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과 민호의 비참한 얼굴을 보자 그는 입을 다물고 멈칫했다. 박 여사가 헉헉거리며 계단을 올라왔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자 자기 아들이 정부를 껴안고 있는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을 보자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뒤집으며 헛소리를 몇 마디 하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입가에 거품을 물었다. 집을 잃은 충격에 이 치욕적인 진실이 더해져 그녀를 쓰러뜨린 것이다. 엄마, 어머니. 민호와 준호는 당황하여 어머니를 부축했다. 집은 혼란에 빠졌고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마음속에 연민은 전혀 없었다. 나는 그들을 싸구려 비극을 연기하는 낯선 사람들처럼 보았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잔혹함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였다. 인과응보는 늦지 않았다. 바로 이 순간에 찾아왔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그들을 냉정하게 지나쳤다.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구급차 불러요. 그리고 이 쓰레기 더미를 깔끔하게 치워두세요. 내일 아침 8시에 새 주인이 집을 찾으러 올 거예요. 그분들이 이 꼴 보기 전에 치워요. 안 그러면 예정보다 빨리 길바닥에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불이 켜진 거실에서 기다렸다. 오늘 밤은 꼬박 밤을 샐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들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날 밤은 고씨 가족에게 길고 긴 밤이었지만 나에게는 해방의 밤이었다.
구급차가 와서 박 여사를 데려갔다. 준호는 간호하기 위해 따라가야 했다. 민호는 유령처럼 힘없이 남아 절망과 공포 속에서 개인 물품들을 챙기려 애썼다. 그는 내가 차분하게 차를 마시는 것을 바라보았고 증오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온 천하에 폭로할까 두려워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정확히 아침 8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동네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검은색 험악한 픽업트럭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우아한 교포 부부가 아니라 문신으로 가득한 건장한 남자 5명이었다. 그들은 전문 자산관리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선두의 선. 호형님은 얼굴이 험악했지만 일 처리는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내가 미리 준비해둔 수였다. 시댁 식구들이 버틸 경우에 대비하여 새 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강력한 제3자가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누가 고민호 씨여? 호형님이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들고 쇠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민호가 얼굴이 바쑥해지고 턱수염이 거뭇하게 난 채 떨면서 대문을 열었다. 네, 접니다. 집을 인계할 시간입니다. 당장 개인 물품들을 모두 밖으로 치우세요. 우리는 새 주인의 요구에 따라 이 집을 봉인하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호영님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제발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동생도 거기 있어요. 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치웁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애원했다.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15일 아침 8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8시 5분입니다. 이미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처리합니다. 얘들아, 들어가서 짐 치우는 것을 도와줘라. 호영님이 손을 흔들어 명령했다. 건장한 두 청년이 즉시 집 안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건을 다루지 않았다. 민호 가족의 옷, 이불, 식기들을 모두 큰 상자에 난폭하게 집어넣었다. 박 여사가 아끼던 낡은 찻잔 세트, 준호의 명품 신발, 민호의 정장들까지 모든 것이 끌려나와 마당에 뒤죽박죽 쌓였다. 요란한 소동에 이웃들이 구경하러 나오기 시작했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울려 퍼졌다. 어머, 박 여사네 집이 그렇게 부자라더니 알고 보니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갔나 봐. 며느리를 너무 괴롭혀서 며느리가 집 팔고 도망갔다던데. 인과응보지.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법이야. 꼴 좀 봐. 너무 창피해서 이 수군거림은 민호의 깨지기 쉬운 자존심에 바늘처럼 꽂혔다. 그는 어지럽게 널린 짐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서 있었다. 고개는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가족이 애써 쌓아 올린 허세와 체면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내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대문으로 나섰다. 호영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열쇠를 인계해 드릴게요. 나는 민호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절망과 뒤늦은 애원의 눈빛이었다. 은혜야, 정말 가는 거야?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민호 씨.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뿐이에요. 당신 인생은 당신 스스로 책임지세요. 잘 있어요. 나는 택시를 잡아 탔다. 이웃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차에 올랐다. 차는 웅장했지만 차가운 빌라를 뒤로하고 그들이 자초한 결과 속에서 허우적대는 배신적인 사람들을 뒤로한 채 굴러갔다. 차에 앉아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민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후련함보다는 홀가분함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한 여성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인내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놓아야 할지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집을 잃으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자존심과 행복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오늘 나의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해방이었다. 고급 빌라 단지를 떠난 택시는 나를 도시 중심부로 빠르게 데려갔다. 나는 강변 뷰가 있는 고급 아파트를 이미 계약해 두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참이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자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전 시댁 가족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다쟁이 이웃들의 정보망을 통해 나는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집에서 쫓겨난 민호는 갈 곳이 없었다. 박 여사 명의로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인 도시 외곽의 낡은 단층집이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다. 이 집은 작고 질척거리는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고 재개발을 기다리며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지만 프로젝트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3륜차를 빌려 그들의 짐더미를 그곳으로 날랐다. 그 모습은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웠다. 평소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던 남자가 이제는 바지를 걷어올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땡볕 아래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다. 준호는 병원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혼자 두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고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 쥐 사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순도 100% 도련님인 준호는 코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돼지우리예요? 벽에는 온통 곰팡이가 피었고 지붕은 새고 바닥은 끈적거려요. 어떻게 살아요? 민호 형, 어떻게 좀 해봐요. 저는 여기 사느니 차라리 다리 밑에서 잘게요. 민호는 이미 지쳐 있었고 사방에서 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소리쳤다. 싫으면은 길거리로 나가.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뭘 더 바라?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돈이 많이 들어가. 나도 빈털터리가 됐다고. 네가 잘났으면 돈 벌어서 호텔이라도 얻든가? 형 때문이잖아. 형이 무능해서 형수 잡지도 못하고 집 팔아 도망가게 했잖아. 형이 무슨 형이야. 준호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대들었다. 입 닥쳐. 네가 사치스럽게 결혼하겠다고 고급 빌라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은혜에게 이 지경까지 했을까? 다 네 허세와 어머니 때문이야. 두 형제는 엉망으로 쌓인 짐더미 한가운데서 싸우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했다. 욕지거리가 가난한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비가 새는 낡은 집에서 전기는 깜빡거렸고 수도꼭지에서는 녹슨 누런 물이 졸졸 흘렀다. 민호는 다리 부분이 부러진 낡은 침대 대신 바닥에 급하게 깔린 돗자리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모기가 귓가에서 윙윙거렸고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찌는 듯한 더위가 느껴졌다. 그는 옛 빌라의 부드러운 매트리스, 향기로운 에어컨이 나오는 방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했던 과거와 비참한 현실의 잔혹한 대비는 그들의 얼굴에 정통으로 강타했다. 그들은 한때 나를 깔보며 나의 희생을 하찮게 여겼다. 이제 그들은 흙탕물 바닥으로 내던져져 그들이 경멸했던 가난의 쓴맛을 맛보아야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여전히 그들의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준호의 결혼식이었다. 결혼 날짜는 이미 정해졌고 청첩장도 돌렸다. 신부 집은 대기업 집안이었다. 어떻게 이 냄새나고 허름한 쥐구멍 같은 곳으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빈털터리가 되었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 그들의 머릿속에서 미친 듯하고 무모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채널 소개 및 교육적 메시지. 이 이야기는 허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AI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과 탐욕과 배은 망덕이 인간을 나락으로 이끈다는 깊은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허세와 탐욕이라는 수천 톤의 돌덩이가 박 여사 모자무제 어깨를 짓눌렀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던 박 여사는 완강하게 퇴원을 요구했다. 사실 그녀는 가벼운 고혈압 증세였고 나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일부러 드러누웠던 것이지만 내가 너무 냉정하게 나오자 포기했고 입원비도 너무 비쌌다. 낡은 단층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바탕 통곡했지만 현실에 직면하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다. 온 가족은 누런 전등불빛 아래 머리를 맞대고 모이했다.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군사회의 같았다. 절대로 사돈댁이 우리가 집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돼. 박 여사는 아직 쉰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계산적이고 날카로웠다. 란의 집은 재산이 넘치고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업가야.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당장 파혼할 거야. 란과 결혼하는 것은 신분 상승이고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우리는 한판 걸어야 해. 잃을 게 없으니 덤벼야지. 준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란에게 우리 집에 고급 빌라가 있고 부모님도 연금이 많다고 허풍을 쳤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이 밝혀지면 너무 창피해요.
끝까지 연기해야 돼요. 그들의 미친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서울 중심가의 호화빌라를 3일간 임차하여 약혼식과 신부집으로 오는 길을 가짜로 연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하고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하고 고급 외제차까지 빌려서 마치 새로 집을 사서 안정된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가장할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의 축의금과 혼수가 손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신부 측은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핵심 문제는 돈이었다. 빌라 임차료, 장식비, 예물, 차량 렌털비, 옷 대여비, 대충 계산해도 수억 원이 필요했다. 민호는 이미 저축액을 모두 탕진했고 대부분은 정부 세라에게 도둑맞아 도망가기 전에 없어진 상태였다. 준호는 무일푼이었다. 박 여사에게는 노후를 위한 금 몇 돈만 남아 있었다. 궁지에 몰리자 그들은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 민호는 뻔뻔하게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은혜야. 전화 너머의 민호 목소리는 비참했고 애원하는 듯 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 천번 만번 미안해. 하지만 준호의 일생이 걸린 문제야. 신부집이 까다로워. 우리 5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나에게 2억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아니, 그냥 도와준다고 생각해줘. 시동생 결혼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도와줘. 나중에 평생 소처럼 일해서 갚을게. 나는 새로 산 아파트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웃었다. 내 웃음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남아있는 자존심을 긁었다. 민호 씨, 당신 지금 전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선은행에 말하는 거예요? 지난 2년은 당신들이 훔치려 했던 30억 원짜리 집으로 이미 다 갚았어요. 5년간 당신 가족 전체를 내가 부양한 것으로 부족했나요? 이제 나는 당신의 이 기만적인 가족과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 정부 세라에게 전화해서 요구해요. 내가 내 돈으로 사준 그 명품 가방들 팔아서 시동생이나 돕게 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에게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최후의 수단인 사채를 쓰기로 했다. 준호는 궁지에 몰린 사람의 무모함과 피에 섞인 허세 때문에 내가 예전에 사주었던 SH 오토바이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채업자에게 살인적인 이자로 5억 원을 빌렸다. 그는 결혼 후 신부의 예물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수영장이 있는 호화빌라를 임차했고 검은색 고급 벤츠 차량들을 빌렸으며 심지어 부유한 친척인 척 연기할 사람까지 고용했다. 연극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과 극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혼식이 다가왔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박 여사는 빌린 벨벳 한복을 입고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는 병색으로 야윈 얼굴을 짙은 화장으로 가린 채 운이 다시 자기 가족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청첩장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신부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세상은 둥글다. 신부란의 어머니는 내가 새로 투자한 스파의 VIP 고객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피부 관리를 받으러 왔을 때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는 딸의 결혼식과 부촌에 사는 통이 큰 사돈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나는 즉시 그것이 민호 가족의 연극임을 깨달았다. 청첩장을 손에 든 나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훌륭한 연극의 내부 사정을 아는 관객이 빠지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나는 참석할 것이다.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부 가족이 그들의 귀한 사위의 진짜 모습을 깨닫도록 돕고 나처럼 순진한 여자가 톱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약혼식이 거행되었다. 빌린 빌라는 수입 생화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종이 폭죽이 요란하게 터졌다. 박 여사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짙은 화장은 병색으로 수척해진 모습을 가려주었고 그녀는 마치 진정한 여왕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준호는 신랑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에 젤을 발라 윤기가 났지만 땀을 비오듯 흘렸다. 사채업자가 들이닥칠까봐 아니면 진실이 밝혀질까봐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맴돌았다. 민호는 옆에 서서 위험 있는 척했지만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표정은 감출 수 없었다. 신부 측 하객들이 도착했다. 란의 부모와 아름다운 신부가 선두에 섰다. 민호 가족은 달려나가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은 웅장한 예물함을 주고받았다. 실제로는 속이 비어 있거나 급하게 산 저렴한 과자로 채워져 있었지만 겉포장은 화려했다.
사업가인 난의 부모는 웅장한 집과 사돈의 세심함에 매우 만족해하는 듯 보였다. 사돈 어른께서 정말 잘 챙기셨네요. 집이 이렇게 좋으니 풍수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 두 아이가 이렇게 빨리 붙었죠. 난의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며 칭찬했다. 네, 다 조상님의 덕분이죠.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고 곧 귀한 손주를 낳도록 저희가 새로 샀습니다. 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다. 목소리는 달콤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등장했다. 나는 정교하게 재단된 청록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홀에 들어섰다. 나는 란의 어머니의 VIP 고객인 친구와 함께 있었다. 내 등장은 대낮의 유령 같았다. 박 여사 모자는 굳어버렸다. 얼굴은 붉은 기가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민호는 나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발은 납을 단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란의 부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른들. 예비 사위분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고 전 시댁 가족을 스쳐 지나가는 내 눈빛에는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 은혜 씨도 왔네요. 귀한 손님이 오셨네. 란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내 손을 잡고 시어머니에게 나를 소개했다. 이분은 은혜 씨예요. 제가 자주 가는 스파의 원장님이죠. 능력도 있고 손도 좋아요. 박 여사는 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아, 네. 안녕. 하세요. 은혜 씨도 최 사장님을 아시는군요.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는 놀란 척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이 빌라 왠지 낯이 익네요. 여기 안심부동산에서 서비스로 임대해주는 빌라 아닌가요? 지난달에 제가 회사 송년회 파티하려고 빌리려 했는데 하루 2천만 원인데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돈 어른들께서 결혼식 때문에 빌리신 거였군요. 대단하세요. 정말 통이 크시네요. 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파괴력은 홀 한가운데 터진 폭탄과 같았다. 시끄러웠던 공간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은은하게 흐르던 음악도 멈췄다. 난의 어머니는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박 여사를 노려보았다. 박사돈, 방금 이 집을 20억 원에 사서 아이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은혜 씨는 임차한 집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아, 저분이 착각하신 거예요. 그냥 착각한 거예요. 제가 샀어요. 서류 작업 중이에요. 박 여사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말을 더듬었고 손이 떨려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샀다고요? 나는 피식 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재빠르게 조작했다. 이상하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거래처를 위해 장소를 찾느라 임대 앱을 확인했는데 이 빌라는 여전히 단기 임대 목록에 올라와 있고 팔리지도 않았던데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요?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벨 소리가 무서운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준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입 닥쳐요. 방해하지 마. 당신은 질투심에 눈먼 여자일 뿐이야. 준호의 무례하고 통제력을 잃은 행동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노련한 사업가인 난의 아버지는 즉시 문제를 파악했다. 그는 얼굴이 굳어지며 상을 세게 내리쳤다. 멈춰. 준호군, 설명해봐. 이 집은 산 거야, 빌린 거야? 그리고 내 앞에서 사람을 때리려 하다니. 미래 장인어른의 압박 아래. 준호는 떨면서 무릎을 꿇었다.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신부 측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란의 부모는 극도의 모욕감과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돈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거짓말과 허세를 가장 싫어했다. 결국 당신들은 이 화려한 연극을 꾸며서 우리를 속이려 한 거였군요. 내 딸을 이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요? 란의 아버지는 눈을 부라리며 으르렁거렸다. 집이 없으면 없다라고 말했어야지. 우리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아. 하지만 가난하면서 비열하고 기만적인 허세를 부리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 란, 일어나. 가자. 결혼 같은 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집안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어. 신부라는 흐느껴 울며 면사포를 찢어 바닥에 던졌다. 신부 측은 예물함까지 모두 챙겨 성난 채 돌아갔다. 준호는 쫓아가며 애원했지만 신부 측 경호원들에게 밀쳐져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박 여사는 너무 놀라고 창피해서 두 번째로 기절했다. 이번에는 진짜 기절이었다. 화려했던 연극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남의 고통 위에서 기뻐하지는 않지만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은 비극으로 끝날 뿐이라고 믿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달콤한 거짓말보다 낫다. 결혼은 취소되었고 파혼당했으며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다. 하지만 박 여사 가족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거칠의 결혼식을 위해 준호가 빌린 5억 원의 사채는 이제 그들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원금의 이자가 더해져 매일 무섭게 불어났다. 인정사정 없는 사채업자들이 그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인 약혼식 3일 후 그들의 낡은 단층집에 조폭 무리가 찾아왔다. 그들은 벽에 빨간 페인트를 난잡하게 뿌리고 문에 비릿한 젓갈을 던졌다. 집안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가구도 때려 부순다.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쿵쾅거리는 소리는 동네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들은 준호가 24시간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피를 보거나 발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했다. 준호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집 구석에 숨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길거리로 나갈 엄두도 못 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몰래 해야 했다. 엄마, 살려줘. 쟤들이 나를 죽일 거야.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엄마. 준호는 엉엉 울면서 박 여사에게 매달렸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다. 박 여사는 가벼운 뇌졸중에서 막 깨어났다. 한때 자신의 희망이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는 하찮은 쥐새끼처럼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에게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금은 이미 다 팔았고 집도 없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민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빛이 번뜩였다. 민호야, 네가 맏형이다. 네가 동생을 책임져야 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리든가 아니면 네 콩팥이라도 팔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해서 준호 빚을 갚아줘. 쟤는 아직 젊고 미래가 있어. 쟤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민호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친어머니가 친아들에게 어떻게 저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 말을 듣다가 아내를 잃었고 집을 잃었고 모든 명예를 잃었다. 이제 어머니는 그 먹통 같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장기까지 팔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엄마, 저도 빈털털이에요. 월급은 매달 엄마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어디서 5억 원을 구해요? 엄마는 제 목숨이 저 허세 때문에 진 빚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항상 저만 희생해야 해요? 민호는 목이 맨 채 소리쳤다.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이 불효자식아, 네가 무능해서 그 돈 많은 아내 못 붙잡고 돈을 다 날려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됐겠어. 네가 책임져야 해. 박 여사는 모든 죄를 민호에게 뒤집어 씌우며 고함을 질렀다. 궁지에 몰리고 친어머니에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자 민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나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마지막 구명 튜브처럼 떠올랐다. 그는 그래도 한때 부부였고 5년간 함께 살았으니 혹시나 내가 연민을 베풀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체면이 없었지만 생존 본능과 어머니의 압박이 그를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버리게 만들었다. 민호는 내가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종일 로비 아래에서 기다렸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고 덥수룩한 수염의 옷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다. 내가 새로 산 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은 미친 희망으로 번뜩였다. 그는 차 앞으로 달려와 길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은혜야,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소처럼 일해서 네 은혜를 갚을게. 한때 위험 있고 아내를 깔보던 남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은 나에게 우습기도 했고 동시에 인생의 비극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끼게 했다. 인간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거대했던 자아는 순식간에 모래 한 톨만 해진다. 하지만 지금의 동정심이 과연 구원일까? 아니면 악이 계속되도록 돕는 것일까? 나는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나는 고급차 운전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꺼운 유리창은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세상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같았다. 안쪽은 정적이었고 값비싼 인테리어 향수가 맴돌았으며 안전하고 편안했다. 바깥쪽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때 나의 남편이었던 민호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가 너무 비참해 보여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낯선 노숙자로 착각할 정도였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불어와 땀과 먼지로 얼룩진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민호는 두 손을 모아 나에게 연신절을 했고 눈물은 콧물과 섞여 야위고 잿빛이 된 얼굴을 얼룩지게 했다. 폼 잡고 항상 윤기가 흐르던 머리에 아내를 깔보던 그 남자는 어디 갔는가. 나를 길바닥에 쫓아내려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오만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가. 지금 내 눈앞에는 영혼 없는 시체, 마지막 남은 동정심에 매달리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내 심장이 희미하게 욱신거렸다. 사랑 때문은 아니었다. 사랑은 그들의 음모를 엿들은 밤에 이미 죽었다. 이 욱신거림은 한 인간이 자기 손으로 자신의 밥그릇과 행복을 부수고 덧없는 환상을 쫓아갔던 것에 대한 연민이었다. 나는 차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다. 나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틈만 열었다. 그의 어두운 기운이 내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민호 씨,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은 경비원들이 주목하고 당신을 쫓아낼 뿐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한 남자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요.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원망이나 흥분도 없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 민호는 바다 한가운데서 널빤지를 잡은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차 창문으로 기어왔다. 마르고 검어진 두 손이 창문 모서리를 꽉 잡았다. 붉게 충혈된 눈은 나를 애원하듯이 바라보았다. 은혜야, 내가 잘못했어. 1000번 만번 사과할게.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장이라도 찢어지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욕하든 모욕하든 때리든 내가 다 감수할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을게. 하지만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하고 준호를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협박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칼 들고 왔었어. 오늘 밤 돈 없으면 제 목숨을 가져갈 거야. 우리 엄마는 병으로 누워 계시고 쇼크로 쓰러지기 직전이야. 나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섰어. 은혜야. 이제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당신만이 우리 집을 살릴 수 있어. 나는 그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상대방의 심장을 해부하는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천천히 한 단어씩 물었다. 민호 씨, 당신이 후회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가난하고 실패했고 궁지에 몰렸기 때문인가요? 민호는 말을 멈췄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수년간 억눌렸던 울분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였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요. 오늘 당신이 내 30억 원짜리 집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당신의 부자첩과 결혼했고 준호 씨가 대기업 딸과 결혼해서 당신들이 호화롭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신은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술잔을 들고 웃으며 나를 길거리에 버려진 멍청하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여겼을까요? 나에게 대답해봐요. 침묵이 감돌았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후회는 비참한 실패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었다. 양심의 각성이 아니라 패배자의 반사행동이었다. 만약 그들의 잔혹한 계획이 성공했다면 지금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분명 나였을 것이고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이다. 5억 원은 지금 나에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나는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단돈 1원도 주지 않을 거예요. 왜인지 알아요? 내가 이번에 당신을 구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책임에 대한 교훈을 절대 배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은 기생하며 사는 것에 익숙하고 남의 땀과 눈물 위에 기대어 사는 것에 익숙하고 문제를 일으킨 후 다른 사람이 치워주는 것에 익숙해요. 당신들은 그저 울고 무릎 꿇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민호 씨. 인생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당신 스스로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해결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말을 마친 나는 단호하게 창문 올림 버튼을 눌렀다. 체구가 크고 근엄한 아파트 경비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민호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그의 팔을 붙잡고 로비구역 밖으로 끌어냈다. 민호는 절망 속에서 내 이름을 절규했다. 그 비명소리는 상처 입은 들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은혜야, 너 정말 악마 같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안 구해주다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엑셀을 밟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내 눈에서는 무심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재빨리 닦아냈다. 나는 내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다. 외부 사람들은 나를 냉혈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잔인함은 필요했다. 배은망덕하고 염치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독사를 품에 안아 다시 한번 물리는 것과 같았다. 나는 5년간 그들을 진심으로 부양했지만 그 결과는 내 가슴에 흉터와 집을 훔치고 아내를 쫓아내려는 음모였다. 이제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잘못된 곳에 둔 선의는 어리석음이 되고 나는 다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쫓겨난 민호는 밤의 어둠 속에서 초라한 단층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돈을 구하지 못하자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다. 그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박 여사는 그에게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를 쓸모없는 인간, 버려진 인간이라고 불렀다. 준호는 구석에 웅크린 채 자신을 구하지 못한 형을 원망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가족은 환난 속에서 단결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대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이 예전에 나를 압박하기 위해 입에 달고 살던 가족애라는 것은 돈과 빚이라는 천근의 무게 앞에서 얇은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오늘 밤 진정한 악몽이 그들을 찾아왔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사채업자들이 준 24시간의 유예 기간이 끝났다. 돈을 갚지 못하자 그들의 위협은 잔혹한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은 박 여사 가족 구성원 각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평생 후회하게 될 밤이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우악스러운 발소리가 낡은 단층집을 포위했다. 썩은 나무 문은 단 한 번의 발길질에 박살났다. 험상궂은 얼굴에 몽둥이를 든 채 들이닥친 추심원들은 사나운 폭풍 같았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다. 집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가구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접시 깨지는 소리, 나무 부러지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혼란스럽고 무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돈을 빌린 당사자인 준호는 방구석에서 끌려 나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애원하고 무릎 꿇고 처절하게 울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주먹과 발길질이 그의 몸에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뼈가 부러지는 건조한 딱 소리는 듣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허세 가득한 결혼식을 위해 돈을 빌렸던 준호는 다리가 부러지고 손가락 몇 개가 으스러지는 대가를 치렀다. 그는 폐인이 되었다. 민호는 겁이 많았지만 동생이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자 달려들어 말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빈털터리의 약속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는 한 깡패에게 쇠몽둥이로 팔을 세게 맞았고 왼팔이 부러져 꺾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는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박 여사는 낡은 침대에 누워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의 자랑이었던 두 아들이 짐승처럼 짓밟히고 고문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웬 가슴을 꽉 움켜쥐었고 눈은 뒤집혔으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격렬한 심장마비가 닥쳤고 뇌혈관이 터지는 듯했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다. 이번에는 기적도 없었고 나를 협박하려 했던 이전의 연극도 아니었다. 박 여사는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다. 깡패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다시 와서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위협하며 떠난 후 집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피비린내, 악취로 가득 찼다. 그 운명의 밤 이후 그들의 삶은 한 줄기 빛도 없는 지옥이 되었다. 박 여사는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입이 돌아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더러운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했다. 스스로 용변을 처리할 수 없어 모든 것이 침대에서 이루어졌고 습하고 낡은 집은 더욱 숨막히게 되었다. 준호는 급하게 붕대를 감은 다리를 부여잡고 방구석에서 신음했다. 큰 병원에서 제대로 수술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구자가 되었다. 그는 누워서 세상을 저주하고 운명을 탓했다. 왼팔이 부러져 붕대를 감은 민호는 유일한 노동자이자 어쩔 수 없는 간병인이 되었다. 낮에는 고통을 참으며 한 손으로 일반 식당에서 허드렛딜이나 설거지를 하며 가족의 끼니를 때울 푼돈을 벌었다. 밤에는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닦아주며 동생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옛 여자친구인 세라에게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 환난 속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세라에게 연락하여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이 몸조심하라고 주었던 돈을 돌려줄까 기대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세라는 민호가 빈털터리가 되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가족에게 큰 재앙이 닥쳤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직업적인 골드디거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즉시 민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그가 나에게서 훔쳐 그녀에게 바쳤던 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 민호가 세라의 옛 거처를 찾아갔을 때 집주인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걔 지난주에 이사 갔어. 새 부자 남자친구랑 갔대.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현명한 아내, 고급 빌라, 돈, 명예,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갔던 연인까지.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었다. 눈물이 더러워진 얼굴에 길게 흘러내렸다. 낡은 집 안에서 박 여사는 누워 있었다. 눈은 천장의 거미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누렇게 변한 베개짓으로 길게 흘러내렸다. 아마도 노년의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무력한 순간에 육신이 고통받고 양심이 괴로워할 때 그녀는 탐욕과 잔혹함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떠올렸다. 그녀를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따뜻한 음식을 해주었고 영양제를 사주었으며 힘들 때마다 그녀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던 며느리. 그녀는 후회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웅얼거리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나왔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과거로 돌아가는 문은 굳게 닫혔다. 만약에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의미한 단어였다. 주변 이웃들은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았지만 아무도 동정하거나 돕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인생의 철학적인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아버지가 짠 음식을 먹으면 자식이 목마르다더니 악하고 배신적으로 살고 가족에게까지 계산적으로 굴면 업보를 받는 거야. 하늘은 눈이 있고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놓치는 법이 없지. 가족은 원래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곳이고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여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계산, 이기심, 기만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것은 각 구성원의 행복과 미래를 묻어버리는 무덤이 될 것이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빠뜨리지 않는다. 단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와 눈물로 얼룩진 값비싼 교훈을 남긴다. 하지만 어둠이 전 시댁 가족을 뒤덮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나의 새로운 삶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한번 상처 입은 여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전 시댁 가족이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내 인생은 새로운 장을 펼치며 찬란하게 빛났다. 마치 불사조가 검은 잿더미를 털고 빛나는 불꽃 속에서 재탄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집을 팔아 얻은 30억 원을 나는 낭비하거나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쓰지 않았다. 나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금산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작은 부분을 떼어 지금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일과를 마친 후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나머지 큰 돈은 수아의 친구들과 함께 고급 스파 체인과 휴양형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것은 모험적인 결정이었지만 잠재력이 컸다. 내가 수년간 시댁 가족을 위해 재정을 관리하며 쌓아온 타고난 사업 감각, 근면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실함 덕분에 나의 사업은 파죽지세로 발전했다. 단 2년 만에 나는 시내 중심가에 스파 지점 3개를 확장했고 유명 리조트의 주식도 소유하게 되었다. 나는 수십 명의 직원에게 일자리를 창출했고 예전에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을 도왔다. 나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이 되었다. 고급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신감과 기품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나는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으로 변했다. 풍파를 겪은 여성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나는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건강을 위해 요가를 배웠고 해외 파트너와 소통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웠으며 지식을 높이기 위해 고급 관리자 과정을 들었다. 나는 시댁 가족 때문에 돈을 아끼느라 감히 가보지 못했던 꿈의 여행지들을 여행했다. 나는 독이 든 결혼 생활에 짐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용감하게 잘라냈을 때 여성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고 남편의 짜증을 두려워하던 힘들고 순종적이던 은혜가 아니었다. 나는 고은의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연말 기업가 파티에서 운명은 나를 재현이라는 성숙하고 예의 바르며 깊이 있는 남자와 만나게 했다. 그는 나의 전략적 투자 파트너였다. 나보다 5살 많았고 사별했으며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사람이었다. 재현은 나를 둘러싼 다른 남자들처럼 화려하거나 허세 부리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에게서는 신뢰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나의 깨진 과거, 눈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나를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존중과 감탄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역경 속에서 강하게 일어선 용기와 내 거친 외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우리는 친구로 시작했다. 업무에서의 상호 이해는 대화와 공유를 통해 진정한 감정으로 발전했다. 재현 옆에서 나는 비로소 사랑받는다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 제대로 보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을 이용하려는 의도도, 물질적인 계산도, 가부장적인 강압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없었다. 오직 공유, 존중, 그리고 동행뿐이었다. 그는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고 나를 자신이 운 좋게 발견한 보물처럼 사랑했다. 그는 딸에게 나를 사랑하도록 가르쳤고 나는 그 아이에게서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모성애를 찾았다.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나는 행복이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나 자신의 노력과 선량함으로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지난 고통스러운 경험에 은밀히 감사했다. 그것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인한지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만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은 항상 이상한 배열을 만든다. 어느 해의 마지막 오후 내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과거는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올바른 선택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 어느 해 마지막 오후 서울 하늘은 쌀쌀했다. 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재현과 팔짱을 끼고 우리가 자주 기부하고 가난한 환자들을 방문하는 자선병원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다. 이것은 재현과 내가 지역사회에 우리의 행운을 나누는 방법으로 함께 만든 습관이었다. 즐겁게 걷고 대화하던 중 나는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낡은 휠체어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얇고 색이 바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목 부분은 닳아 있었다. 찬바람에 떨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그가 민호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는 35세라는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덥수룩한 수염이 얼굴의 절반을 가렸다. 그의 피부는 풍파에 그을려 검게 탔다. 그의 얼굴에는 인생의 고난이 새겨져 있었다. 눈은 움푹 패여 있었고 영혼이 없었다. 그의 왼팔은 여전히 불구였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지난 폭행의 후유증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그가 힘겹게 밀고 있는 휠체어에는 늙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하얗게 셌으며 입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들고 행인들에게 어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판매를 권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박 여사였다. 한때 불을 토해내며 나를 깔보았던 여자가 이제는 매일 파는 복권에 의존해 사는 불구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갚고 준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결국 낡은 단층집마저 헐값에 팔아치워야 했다. 집이 없어진 그들은 가장 싼 빈민 가방을 빌려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다리가 불편했던 준호는 다리가 나았지만 여전히 절뚝거렸다. 가난과 끊임없이 쫓아오는 빚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결국 병든 어머니와 불구의 형을 버리고 빚을 피해 야반도주했다. 그들이 도덕을 무시하고 쌓아 올리려 했던 희망과 밝은 미래는 이제 비누 거품처럼 사라지고 비참함과 고독만을 남겼다. 민호는 피곤한 눈을 들어 우리 쪽으로 복권 묶음을 내밀었다. 선생님 아주머니 복권 한 장 사주세요. 행운을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있었고 우리가 눈을 마주치자 가슴이 막혔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했다.
그는 얼어붙었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려 복권 묶음이 바닥에 흩날렸다. 그는 한때 자신이 버렸던 전처인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거기에 서 있었다. 고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따뜻한 털 코트를 걸친 채 성공한 사업가인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후광은 그를 감싸고 있는 어둠, 비참함과 완전히 대조되었다. 그는 나를 보았고 다시 자신의 초라하고 낡은 모습을 보았다. 수치심, 굴욕감, 그리고 극심한 후회가 그의 눈에 차올라 붉게 물들였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은혜라고 웅얼거릴 뿐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민호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낡은 야구모자를 깊숙이 눌러 굴욕감으로 뜨거워진 얼굴을 가렸다. 그는 황급히 복권을 주워 담고는 박 여사의 휠체어를 밀어 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실패에 내 빛이 비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번잡한 인파 속으로 쥐처럼 숨어들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눈이 침침했지만 나를 어렴풋이 알아본 듯했다. 그녀는 앙상한 팔을 나에게 내밀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웅얼거렸다. 어쩌면 뒤늦은 사과일 수도, 도움을 요청하는 애원일 수도, 아니면 극심한 회한일 수도 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민호가 그녀를 서둘러 인파 뒤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자무제 초라하고 절뚝거리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도 승리자의 후련함도 없었다. 다만 기묘한 평온함과 인간의 삶에 대한 약간의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정말로 잠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충분한 업보를 받았다. 가장 큰 처벌은 양심의 가책과 현재의 비참한 삶이었다. 재현이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따뜻함을 전달하려는 듯 손을 꽉 쥐고는 다정하게 물었다. 괜찮아요? 아는 사람인가요? 도와줘야 할까요? 나는 재현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 눈은 석양의 빛으로 물드는 푸른 하늘을 향했다. 아니요, 여보.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가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황금빛 석양 아래를 걸어갔다.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하늘과 약속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클로징 청자 메시지, 채널 마음 정거장의 마무리 멘트 형식으로 인과응보와 여성의 독립에 대한 교훈, 강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선하게 살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이 이성을 가린 사람들에게는 값비싼 교훈이자 거울이었습니다. 인생은 아주 공평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항상 존재합니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을 수 있도록 사세요. 선량함과 진심으로 사세요.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비열한 계산 때문에 인격과 가족애를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은 마철루도, 쌓인 금덩이도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흠없는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오직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마음 정거장의 제작진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허구적 요소와 AI의 지원을 받았지만 삶의 불변의 진리, 즉 바람을 뿌린 자는 폭풍을 거둔다. 선량하게 살면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여성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는 교육적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은혜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후련함, 돈 때문에 왜곡된 가족애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무엇보다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자신의 삶의 빛을 되찾은 한 여성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나 시끄러운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인심에 대한 진실한 거울이며 결혼 생활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변치 않는 인생의 인과응보 법칙을 반영합니다. 은혜, 민호, 그리고 박 여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지 흥미를 넘어 함께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삶에 적용할 피와 같은 교훈들을 얻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하고 더 선량하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독립과 자주의 가치입니다. 은혜는 비록 가족에게 헌신하는 아내였지만 결코 재정적 자립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은혜가 자신의 사업이 없었고 사업적 감각이 없었으며
가장 중요하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비상금이 없었다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계속해서 참고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굴종하거나 심지어 맨몸으로 길바닥에 쫓겨났을까요?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 침대에서 자는 부부이지만 내일은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사랑과 믿음을 가져가지만 결코 우리 자신의 두 날개를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마세요. 그 의지처가 흔들리거나 사라질 때 우리 스스로의 단단한 두 발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질 것입니다. 재정적 독립은 가족과 계산적으로 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권리, 고개를 꼿꼿이 세울 권리, 그리고 불의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갖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는 선의의 한계와 희생에 대한 경종입니다. 우리는 보통 참는 것이 미덕이며 여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냉혹한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잘못된 곳에 베푼 선의는 독사를 키우는 것과 같고 맹목적인 희생은 존중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은혜는 5년간 희생했습니다. 바늘 하나부터 모든 것을 돌보았고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시동생을 부양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경멸, 이용, 그리고 재산을 강탈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신이 대가 없이 너무 많이 베풀 때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당연시합니다. 배주비 습관이 되면은 감사는 사라지고 무한한 요구만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선량하게 살되 자신의 선의가 하찮게 여겨지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랑하세요.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코 자신을 그 불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촛불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만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다른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은 허세와 탐욕의 파괴력입니다. 박 여사와 준호 가족은 이 비극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세상에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과 가족애를 무시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소용돌이에 빠져 속은 텅 비었으면서도 겉으로만 화려함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들은 고급차, 비싼 휴대전화를 사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빚을 지고 그저 몇 마디 칭찬을 듣기 위해 명예와 행복까지 희생합니다. 그 후에는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고 심지어 인격까지 잃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솔직하게 살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규모를 잘 맞춰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은 외부의 덧없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정직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결코 탐욕이 이성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인격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심지어 재앙의 씨앗을 품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배우자 선택과 가정, 내 남성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민호는 실패한 남자의 전형입니다.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본질적인 용기와 주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유약함, 아내가 겪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며 동조했던 그의 모습이 바로 결혼 생활을 죽인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가족의 부당함으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지 못한 남자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행이며 책임이며 상호 존중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가 경청되지 않고 당신의 희생이 하찮게 여겨지는 관계에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단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사회의 편견이 두려워서 가치 없는 사람을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마세요. 은혜가 민호를 놓아준 거는 잔인함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증명했습니다.
한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이 훨씬 더 찬란하게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붉은 실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박 여사 가족은 탐욕, 기만, 그리고 잔혹함을 뿌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난, 질병, 그리고 고독을 거두었습니다. 은혜는 노력과 선의를 뿌렸습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단호했지만 그것은 정당한 자기 방어이자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공과 완전한 행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공평합니다. 대가는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선량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 선하게 사세요. 계속 노력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또한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원한을 품지 마세요. 자신을 수양하는 데 집중하고 마음의 뜰을 가꾸세요. 가장 달콤한 열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결말 부분에서 보여준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미묘한 교훈은 바로 놓아주기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민호와 박 여사를 비참한 상황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은혜는 기뻐하지도 않았고 조롱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화를 내고 원망할 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감정을 지배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고 마음에 파동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된 순간입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적을 진흙 속에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양을 맞이할 만큼 높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유령이 자신의 현재의 아름다운 삶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교훈은 마음속에 짐을 놓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어깨에 진 무거운 가방처럼 메고 다니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썩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을 뒤에 버려두고 가볍게 태양을 향해 걸어가세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현대 여성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확인입니다. 우리는 남성의 그림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굴종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빛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은혜를 보세요. 고달픈 아내에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 의지,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결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결코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누구든, 당신에게는 항상 당신의 삶을 주도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매기도록 두지 마세요. 능력과 품행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삶은 다채롭고 사람마다 저마다의 상황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초기의 은혜처럼 막다른 골목에 놓인 사람도 있고, 가족 내에서 부당함을 견디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갈림길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불꽃이 되어 여러분에게 약간의 힘과 믿음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밤 베개에 머리를 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아침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초안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그것을 걸작으로 만드세요. 그 걸작에서 주인공인 당신은 항상 모든 역경을 굳건히 이겨내고 평화의 항구를 찾을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용기와 인류애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가장 귀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